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태양광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드렸었으니까 이제는 좀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볼까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주로 2021년을 아주 좀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고려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고려하는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6개월 후쯤 이런 그 팬데믹 상황에 대한 확진자가 줄어들고 일단은 백신 접종이 얼추 마무리되고 실물 경제가 안정돼서 돌아오기 시작할 때 그때 가장 먼저 얘기 나올 부분이 전 세계의 국가 부채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돌아서고 지금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뿌린 돈이 인플레이션이 올라옴에 따라 국가 부채의 문제가 이제 물이 빠지면서 워렌 버핏이 말했던 것처럼 물난리가 났다가 물이 빠지기 시작하니 이제 누가 발가벗고 있는 상태인지가 나오겠죠. 부채의 문제가 가장 먼저 얘기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저금리 상황이 2023년을 넘어서 2025년까지도 갈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다뤄볼 텐데, 일단은 골드만삭스의 US 반도체 및 그 세계의 반도체 장비 분야의 리드 애널리스트인 토시야 하리가 베스트 스탁으로 5개의 기업을 뽑았는데요. 올해 12월 22일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당분간은 공격적으로 성장할 산업이 이런 반도체 부분이겠죠. 골드만삭스가 공개한 리서치 리포트에 2021년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유망하게 꼽은 5개의 스탁이 묘사되어 있었고, 특히 골드만삭스는 5G라든지 AI나 ADAS라고도 불릴 수 있는 이런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서 반도체가 쓰일 곳이 굉장히 많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 산업의 전체적인 성장과 현금 창출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런 공급망이 부족해질 것이 예상되고 있고,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메모리를 제외한 그 IC, 그 집적 회로가 골드만삭스가 이전에 추정했던 장기의 추세선보다 6% 정도 더 높은 장기 추세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점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개의 베스트 스탁 중 첫 번째로 꼽은 것은 AMD입니다. 지난 11월 4일쯤에 AMD는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몇 년간 시장 점유율도 좋아질 것이고 이 해당 업계에서 아웃퍼폼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컨빅션 바이 리스트에 암들을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주가가 한 5%가량까지도 올랐었죠. 전 세계적으로 AMD에 대해선 잘 아실 것 같은데, PC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공급하는 2인자이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서버나 GPU라든지 맞춤형 반도체까지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에 AMD의 아웃퍼폼을 규정하는 2가지의 키워드가 있겠죠. 하나는 자일링스 인수를 통해서 부족했던 포트폴리오였던 FPGA를 맞춘 점, 그리고 또한 이 딜이 자일링스 간의 그 스톡 딜로, 그러니까 주식을 교환하는 것으로 체결이 됐기 때문에 요즘 같은 모멘텀 장세에 적합했고 서로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서로 좋은 딜이었죠. 그리고 그로써 이제 CPU와 GPU까지를 넘어서 FPGA나 네트워크를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인텔에게 아주 치명적이었던 7나노의 지연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TSMC와 인텔의 그 내부 설계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의 이런 연장은 매우 좀 치명적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건 스탠리가 바이 등급을 제시하고 컨빅션 바이 리스트에 등재함으로써 여기에 등재했던 이유로는 AMD가 여러 제품 주기상의 이점이라든지 점유율 증가 그리고 마진 증가에 따라 2자릿수 정도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EPS 추정도 굉장히 팩트 리서치보다 좀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2021년에는 EPS가 2.47달러가 될 것이고 2022년에는 3.82달러가 될 것임을 예상을 해봤을 때, 현재 오늘 주가인 91.81달러에 맞춘다면 이거를 2021년은 37배로 2022년은 24배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베스트 스탁으로 얘기됐던 것이 이 기업은 조금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죠. 이 아날로그 디바이스 같은 기업은 말 그대로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해주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 산업이나 자동차, 소비자나 통신 시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아날로그 및 혼합 신호나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IC, 그 집적 회로를 설계하고 제조하고 그런 분야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해봐야 산업용이 50% 정도의 자체 인하우스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용이 16%인데 이거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올해 7월에 맥심이라는 아날로그 AC 서플라이저의 약 7위 정도 되는 애를 인수를 또 했습니다.
올해 7월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 시그널로 바꾸는 컨버터나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소리라든지 빛이라든지 속도나 움직임 이런 거는 실제 그 아날로그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시그널들을 전기 신호로 디지털로 바꿔줘서 그걸 조절하고 처리하는 신호 처리 제품들을 파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공장의 자동화라든지 5G 인프라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서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자동차 분야에서 BMS 시스템에 들어가는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워낙에 산업 내에서의 얘기만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많이 얘기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2017년에 리니어 테크놀로지나 히티테 마이크로웨이브를 인수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잘 모르는 사이에 인수합병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의 개선이나 마진의 개선 효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올해 7월에 인수했던 맥심이라는 기업도 의료 분야나 자율주행 칩을 주력으로 만들던 회사인데 이거를 인수를 이제 하게 되면서 1위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랑 차이는 좀 많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기를 계속해서 잘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킹알파 자료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조건이죠. 매출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탑다운으로 보더라도 반도체 섹터에 속해 있고 전체의 사이클 내에서 수혜를 입는 기업이고 마람업으로 보기에도 적당한 기술적 혜자와 경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1위의 자리를 위협하거나 강력한 2위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기업이고 부채를 끌어다가 무리하게 증축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런 영업에서 오는 현금 흐름이나 프리캐시 플로우가 우수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아날로그 디바이스에 대한 프라이스 타깃은 169달러로 지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는 144달러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 고성능 메모리 기술 포트폴리오와 SSD, 모듈, 칩 패키지나 D램, 낸드 플래시 등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B2B용으로도 가고 B2C로도 가고 B2B 중에서도 엔터프라이즈나 네트워킹이나 인베디드나 자동차나 모바일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마이크론이죠. 그래서 같은 논리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좋아 보입니다만 골드만삭스는 US 반도체 분야에 대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빠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던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동기가 확실할 거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많이 올라갈 거고 빅데이터나 모바일이나 자율주행 같은 이런 최종 시장에서의 수요가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보일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그래서 목표 가격을 92달러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70.58입니다. 그러니까 팀랭크에 나온 목표가는 73.87달러고 현재 주가는 한동안 좀 올랐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70.58달러죠. 시킹알파 기준으로 봤을 때 회계년도 2020년 그때까지의 EPS는 2.83으로 TTM PE 기준으로는 24.93배고 그리고 회계년도 2021년 기준으로 가게 되면 예상치 EPS가 Forward 12months PE가 대략 18.8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길 때는 아무래도 이 계속해서 이기는 심리가 조금 강합니다. 이런 추세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4달러까지 EPS가 맞춰진다면 17배까지도 PE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이제 온세미컨덕터랑 코어보인데요. 이 네 번째인 온세미컨덕터는 제가 처음에 봤을 때가 아마 이제 테슬라 모델 3 분해 자료를 보면서 그때 접했었는데 이 자료였습니다. 여기에 보이죠? 근데 오늘 아날로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정리가 되는데 아날로그 디바이스 얘기 드리면서 나왔던 것처럼 아날로그 AC 설계 분야에서도 주력 분야가 갈리기 때문에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개별 상용칩 판매자에서 최근에는 고부가 가치 아날로그 AC 칩으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골드만삭스는 온세미컨덕터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거라고 바라봤고 특히 그랬던 이유로는 이 ADAS와 전기차 분야의 확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자면 벨기에나 일본에서의 판매가 늘고 있고 사이프러스 세미컨덕터 출신인 그 CEO를 최근에 데려와 가지고 리더십이 조금 명확해진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것인데 근데 어쨌든 골드만삭스에서 온세미컨덕터를 얘기했던 이유는 스몰캡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율주행의 노출이 크기 때문에 자율주행 분야가 올라가고 2위 그 자동차 전기차 쪽이 포지션이 올라간다면 온세미컨덕터가 아날로그 디바이스보다도 그 아날로그 AC 칩에서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볼 거다, 아웃퍼폼 할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겠죠. 목표 가격을 대략 38달러로 매겼는데 현재 주가는 31.99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으면서 근데 다만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나 프리캐시 플로우는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었는데 온세미컨덕터가
속한 그 시장 환경 자체가, 유효 시장 자체가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시장보다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이 마지막 기업인 5번째 코어보는 아주 낮은 저전력으로도 무선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칩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네덜란드 기업인데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가정 내에 와이파이 기계나 TV의 리모컨이나 조명의 리모컨 등에 이 칩이 들어가 있고, 단거리부터 블루투스 등의 단거리부터 100m 정도의 중거리, 그리고 수킬로미터나 마일 정도까지 나가는 이런 LTE와 5G와도 연결할 수 있는 각종 사물 인터넷용 통신을 가능케 하는 이 솔루션을 담은 칩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5G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의미가 있었던 거는 화웨이에 대해서 한 10몇 %, 대략 이종이 이제 미드 싱글이나 하이 싱글 정도였던 것 같은데 18%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화웨이에 대한 코어버의 수익 노출이 좀 컸는데, 수익 노출이 조금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두 자릿수 가까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올해 수익을 18% 정도 더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5G 사이클까지 더해진다면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 현재의 주가는 $167이고 골드만삭스의 목표가는 $190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투자의 생각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